오늘 강의는 그 소비 사회랄까요? 소비 사회의 이미지, 다분히 팝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1960년대, 50년대 중후반에 거치면서 미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소비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년대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팝아트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 물론 1980년대 후반에 이른바 신세대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대중매체에서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차용하거나 기초적인 작업을 하거나 그런 예가 없지 않아 있으면 대표적인 작가는 최정화라고 하는 작가겠죠. 그러다가 뭐 이후에 90년대 중후반에 거쳐 최근에 와서는 부쩍 다양한 광고라든가 상업 이미지라든가 또는 대중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이미지들을 차용하거나 그것들의 기생해 나가는 이른바 흔히 팝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작업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거나 이렇게 만화적 이미지를 끌어들이거나 또는 상품 미학이라고 그러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시스템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사물들을 상품들을 욕망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품들을 욕망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그 상품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음, 필요성에 의해서 구매되기보다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른바 그 가치 기호를 소비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가방을 사더라도 그냥 가방을 필요해서 산다기보다는 특정 브랜드의 가방을 삼으로써 그 기호를 내가 소비함으로써 내가 그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지위, 위상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사겠죠. 따라서 소비사에서는 사실은 상품을 소비한다기보다는 기호를 소비하거나 기호를 한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날 그래서 기호, 수없이 많은 다양한 캐릭터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삶의 핵심적인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작가들이 그러한 기호들을 차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거 뭐 후기 파업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오늘 동시대의 많은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서는 미술인지 디자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 만화인지 미술인지 구분이 어려운 것, 특정 상품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품의 디자인에 매우 유사한 그런 깜찍하고 키치적이고 아주 그 매력적이랄까요? 그러한 디자인적 요소들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런 것들이 많이들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캐릭터들 너무 많이들 만들어내고 있겠죠. 그렇죠? 뭐 권기수의 동그리를 비롯해 가지고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음, 샤넬 로고를 직접 그리기도 하고, 만화 주인공들을 끌어들여서 이게 수목화 작업입니다. 이 동양화입니다. 동양화 기존의 동양화는 무척 다르겠죠. 음, 이것도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초성화 기법을 연상시키지만 사실은 마이클 잭슨을 집어넣어서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이 순수 미술과 결합하거나 짬뽕하거나 혼재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강의 전에 말씀드릴 텐데요. 저 촬영을 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강의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는데 제가 강의한 거를 다 찍어서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물론 올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쩜 그렇게 저는 한 번도 제가 강의 안에 만들어 보거나 무슨 예, 그런 거 한 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는데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작업을 다 찍고 글까지 제가 강의한 것까지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 정성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냥 강의만 들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혹시 여기 이미지들은 제가 필요해서 근데 이게 밖으로 또 나가면 저작권에 저촉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예, 제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미지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셔서 그 자료를 받아보셨으면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십니다. 제 마음은 다 드리고 싶지만 그것도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궁금해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침 이 카메라 소리 때문에 집중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게 어쨌든 동시대의 미술의 흔한 경향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물 또는 대중매체에 쏟아지는 무수한 이미지들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날 사실은 상품이 압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고 사진이 저는 가장 강력하고 관능적이고 우리들의 그 모든 감각을 휘어잡을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광고 이미지만큼 더 힘 있는 이미지가 어디 있겠어요? 영상이라든가. 그렇죠? 네. 우리는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광고와 영화, 사진, 수없이 많은 인쇄물들을 통해서 그런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수없이 많은 볼거리에 아마 사로잡혀 있을 수도 몰라요. 아마 어쩌면 우리는 그런 감각에 길들여져 있거나 훈육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소비자본주의에서 피해갈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상품들과 그 상품들이 뿜어내는 매혹적인 이미지들에 사실은 매우 길들여져 있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틀에서 아주 자유롭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동시대의 많은 작가들은 이전하고는 달리 미술의 문제라든가 그림의 소스랄까요? 그 원천들을 자신이 접하고 있는 일상적인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없이 많은 상품들, 또 그 상품들을 광고하는 광고 이미지들, 또 그 상품을 포장하고 있는 매혹적인 디자인들에 매우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온라인 전문 작가들의 작업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또는 후기 팝적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흔히 상품 미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상품 미학이 사실 온라인 미술의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술은 더 이상 이념이라든가 이즘 같은 거하고는 무관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 미술은 어떤 것에 더 많이 끌려갈까요? 동시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선호하는 어떤 기호들, 욕망들 추동될 수 있겠죠. 알다시피 제가 아까 이런 팝이라고 하는 것들은 1960년대에 등장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대에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고도 소비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드는 시간대였습니다. 굉장히 풍부한 상품들, 매혹적인 어떤 전자제품들 속에서 풍요로운 일상들을 구가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들을 광고하고 상품들에 포장하는 디자인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발달되었을 즈음에 미국 뉴욕의 앤디 워홀이라는 작가가 등장하죠. 물론 팝아트는 영국으로부터 출현하지만 본격적으로 팝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가는 제가 보기에는 앤디 워홀이라고 보여주는데요. 앤디 워홀은 알다시피 피츠버그에서 디자인을 전공합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친구하고 함께 뉴욕으로 거의 뭐 무일푼으로 둘이 옵니다. 펄스타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나중에 회화로 하고요. 워홀은 디자인을 전공해서 뉴욕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다니면서 광고 디자인 일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뭐 타고난 감각이 있다고 보여주는데 당시 워홀의 디자인한 작품들을 보면 물론 그는 그 클라이언트의 주문을 받아서 여성용 구두라든가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광고 디자인한 게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선을 보여줍니다. 워홀이 굉장히 선이 날카롭더라고요. 저는 그 워홀의 초기에 그 디자인 되어진 것들을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잘 그렸어요. 그러나 워홀은 자신이 디자이너나 이런 광고에 종사하는 것에 만족지 못했던 사람 같아. 어렸을 때부터 스타를 동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라디오를 주로 우리가 밤에 심야 프로를 들었을 때 이렇게 엽서도 보내고 알록달록 장식까지 해가지고 막 주저리 써서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보낸 사연이 라디오 방송에 타면은 하나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년이 워홀이었다고 그래요. 예,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또는 스타들을 동경하면서 그런 스타가 되기를 꿈꿨겠죠. 그러나
워홀은 디자인보다는 미술계에서 그런 스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광고 업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상도 받았을 때부터 워홀은 현대 미술을 동경하면서 많은 화랑도 다니고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동시대 현대 미술이 어떤 것인가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컬렉터이기도 했었습니다. 워홀은 돌아다니면서 작품도 샀었습니다. 그때 워홀의 눈에 들어왔던 건 50년대 후반에 레오 카스텔리라고 하는 당시 뉴욕의 최고의 유태인 화상이 운영하는 화랑에서 전시된 자스퍼 존스의 작품이었다고 그래요. 자스퍼 존스의 당시 작품은 성조기, 깃발, 숫자와 같은 작품들이었습니다. 대단한 팝아트의 하나의 전조 작품이겠죠. 아다시피 여러분 성적의 국기라고 하는 건 본래적으로 평면한 거 아닌가요? 표면밖에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천인 건 표면이잖아요. 그 표면에 캔버스 천에 그대로 밀착시켜서 그렸어요. 따라서 서양의 현대미술, 즉 우리 말하는 모더니즘 회화라고 하는 추상미술은 그림의 본질적인 조건이 평면성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표면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표면에 위축되거나 저촉되거나 평면에 지어야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회화해서 추방하지 않습니까? 회화는 회화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회화의 조건에 뭔가를 지문하는 것이 20세기의 이른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현대 회화라고 말해볼 수 있는데, 따라서 평면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평면에서 평면 외적인 것들이 지워나가다 보니까 원근법이라든가 입체감이라든가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들은 당연히 배제돼야 되겠죠. 왜? 그런 것들은 조각적인 것이니까요. 그건 평면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 세계는 입체적이니까 이 세계를 들어올 수는 없겠죠. 왜? 평면으로 들어올 수 없는 세계니까요. 그다음 회화는 표면만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겠죠. 또 그림을 이루는 조건들은 물감과 붓질이니까 주어진 평면의 평면성을 강화시키거나 외부 세계를 연상시키지 않는 추상적인 요소로 물감과 붓질만을 가지고 추구되어 나가다 보니까 그런 추상 미술 또는 추상 표현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팽창되어 있을 즈음에 자스퍼 존슨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 추상은 너무 공허해요. 왜? 내용이 없잖아요. 물감과 붓질만으로 이루어지고 주어진 납작한 화면에 평면성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이미지도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상 미술을 공허하게 여기거나 좀 지루하거나 난해하게 여겼을 즈음에 자스퍼 존스라는 아주 당대의 천재적 작가가 등장해서 평면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사라져버린 이미지를 그림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국기나 깃발이나 문자, 숫자에 주목했던 것 같아요. 본래적으로 표면만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슨 특별한 어떤 작가의 자아라든가 어떤 의도라든가 이전 작품들이 보여줬던 것과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그런 걸 끌어들이는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사실 이미지를 끌어들이죠. 그런 그림에 많은 작가들이 열광했던 것 같아요. 앤디 워홀은 바로 그 자스퍼 존스의 국기나 숫자나 문자 그림을 보면서 너무너무 환호했던 것 같아요. 저건 나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앤디 워홀에 와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보편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스타들의 사진들, 그렇죠? 또 뭐 달러 표시들, 그 다음에 입체 코카콜라 병 같은 것들도 쭉쭉 사진으로 찍어내고 마릴린 먼로도 그렇고 그건 다 이미 소비되고 있는 이미지들이잖아요. 이미 있는 이미지잖아요. 레디메이드 이미지, 사진 레디메이드 이미지죠. 이미 있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끌어들이. 또 비누를 담는 브릴로 박스라고 있습니다. 브릴로 박스는 특정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거예요. 브릴로라고 써 있는 박스예요. 그냥 슈퍼마켓에 가면 비누를 담아놓는 박스에 불과해요. 그러나 앤디는 그 박스를 그대로 똑같이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서 전시장에다 갖다 놨어요. 그건 사물일까요? 미술 작품일까요? 그럼 브릴로 실제 박스일까요? 미술 작품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까요? 또한 앤디는 마릴린 먼로라든가 이런 실크 스크린 작업들을 자신이 찍기보다는 조수들을 시켜서 찍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알려지고 나서는 난리가 났었겠죠. 원래 여전히 미술은 그 특정한 그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한 독창적인 한 개인이라고 하는 그 예술가의 손의 솜씨, 감각에 의해서 나오는 이 세계 복수에 대해서는 유일무이한 어떤 유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술 작품의 가치를
보장해 주는 거라면 앤디는 거기에 저항하죠. 아니 그거를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죠. 그와 동시에 그 전에 미술이라고 하는 건 자 내면에서 나왔다면은 앤디 워홀은 주변에서 다 찾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왜? 자본주의 사회 소비 사회에 너무 많은 이미지들이 볼거리가 풍부하게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미술 작품의 교훈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비로소 미술의 역사는 앤디 워홀에 와서 끝났다라고 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선사시대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술적인 세계관, 그렇죠? 뭐 원시적인 신앙 체계, 동굴벽화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그런 사나운 짐승들을 소유하거나 정복하거나 살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싶어서 아마 그런 살해 의식을 하는 그림들이 그렸을 거라고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라스코나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있는 들소나 술록 같은 것들은 막 질주하고 있기도 하지만 창을 꽂기도 하고 그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살해 의식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어두컴컴한 공간 속에서 그 동굴 벽에서 그런 살해 의식을 감행함으로써 밖에 나가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주술적 이미지들은 요구되었을 것 같아요. 그 주술적 이미지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전통시대 이미지는 다 주술적 이미지들입니다. 주술적 세계관들이 지배했었을 때 그 주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미지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원시시대 때의 이미지라고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양의 경우는 중세부터 르네상스기를 거쳐서는 다 종교적인 특정한 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내용을 구현해내는 이미지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인상주의부터 흔히 말하는 그 팝아트 이전까지의 서양 미술의 역사는 이즘의 역사죠. 이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지금 어떤 것이 이러이러한 것을 미술이라고 여겼다가 그 다음 세대는 그런 것을 극복하거나 넘어서는 새로운 미술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내거나 그것에 적합한 어떤 표현 양식들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의 변천들이 하는 이즘의 역사겠죠. 인상주의 다음에 뭐 후기 인상주의가 온다라든가 뭐 큐비즘이 오고 초인시주의가 온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수없이 많은 이즘으로 대치되는 역사가 사실은 186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100여 년간의 서양 미술의 역사였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즘은 미술에 대한 이념들, 미술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바꿔왔었던 역사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근데 팝아트에 와서 앤디 워홀에 와서는 작가라고 하는 존재와 비작가라고 하는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조수가 그냥 시크스크린을 찍게 만들었죠. 그리고 작가라면은 뭔가 미술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자기 이론을 갖고 이념을 갖고 이즘을 갖고 뭔가를 만들어야 될 텐데 앤디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흔한 사물들 디자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속된 말로 날로 먹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작가라고 하는 상하고는 너무 다른 생각을 보여줬겠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앤디가 그렇게 찍고 만든 작품들은 과연 작품일까요? 그건 밖에 나가서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수없는 사진과 이미지에 불과한 거 아닐까요? 브루럴 박스는 슈퍼마켓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박스 아닐까요? 그것을 과연 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이의제기나 논쟁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20세기 초에 마르세이 듀상의 변기에서부터 출발해야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변기를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은 작가라는 존재의 위상 또는 미술과 비미술의 경계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건드려주는 지점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지점은 20세기 초에 명맥을 유지하긴 하지만 사실은 듀샹의 몇몇 작품에서만 잔존하고 사실은 그 영향이 희박해졌다면 60년대에 와서 앤디 워홀의 작품은 그 쟁점을 더 본격적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서양 미술은 이제 60년대 이후부터는 어떤 이짐의 역사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다양한 움직임들이 다기하게 전개되고 이제 더 이상 미술이 아니다를 구분할 수도 없고 어떤 게 작가인지 작가가 아닌지 작가라는 존재를 도대체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작품은 뭘로 규정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무지하게 애매하게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작가가 앤디 워홀이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960년대 이후에 많은 미술의 현상들을 더 이상 이즘으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컨템퍼러리 아트라고 말해요. 동시대 미술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그와 동시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종말에 고했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가 미술인지 미술이 아닌지 말았어.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오늘 현대미술에서 뭐가 도대체 미술이야, 미술이 아니야 아주 애매합니다. 지금은 국제갤러리에서 김홍석이라는 작가가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 작가의 작품 가서 보시면 이게 캔버스에 푸른색 물감이 이렇게 뭉쳐져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네, 추상이에요, 추상.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뭐냐면요, 일용직 비정규직 아줌마들을 고용해서 물감을 푸른색 물감을 칠한 캔버스를 수십 번 걸레로 닦게 만들어서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김홍석이라는 작가가 그린 게 아니에요. 그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이 그냥 일당 받고 작가가 시키는 대로 캔버스 표면에 푸른색 물감 칠해진 걸 걸레로 빡빡 닦아가지고 씻어둔 것 걸어놨다고요. 그 김홍석이 만든 건가요? 아줌마가 만든 거예요? 그 작품인가요? 작품이 아닌가요? 무지하게 헷갈리죠? 또 가시면 바닥에 납작한 사각형 판에 실리콘 있죠? 실리콘으로 검정색과 흰색을 나란히 쭉쭉쭉쭉 짜놨어요. 쭉쭉. 그것을 전시장 바닥에 쫙쫙 깔았어요. 그거 아르바이트생 고용해가지고 짜낸 겁니다. 작가가 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버스 작업은 수천만 원에 팔리고 서치는 1억씩 팔리고 있거든요. 아니, 팔려야 팔리는 거겠죠. 사실은 가격은 그렇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것이 미술 작품이 갖고 있는 곤혹스러움이죠. 당혹스러움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이미 앤디 워홀이 60년대부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팝아트,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본래 팝아트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단지 대중매체에서 우리 흔하게 접하는 익숙한 이미지들이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소비 사회를 접어들면서 도시라는 공간 자체가 그런 볼거리, 상품 이미지도 만연하고 있고, 그 속에서 자란 도시인들은,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들이 익숙한 시각적 환경 이미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 아다시피 자본주의의 인간형은 뭘까요? 소비 인간이죠. 소비 인간이에요. 여러분의 저는 소비적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소비 인간이 돼야지 살겠죠. 소비 인간이 된다고 하는 건 상품을 욕망하는 거죠. 앤디 워홀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기 작품. 자기는 사물을 욕망해요. 상품을 욕망해요. 예, 앤디의 관점은.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매혹적이겠죠. 이전에 사람들이 시제 자연 풍경에서 아름다움을 찾았다면 오늘의 도시에 사는 젊은 친구들은 매혹적인 상품을 통해서 더 아름다움과 매혹을 만날 거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안 가졌지만 어떤 작가는 어떤 걸 주로 그리냐면요, 자기 소유품만 그래요. 소지품만. 리바이스 붉은색 면티 또는 컨버스 농구화 같은 것들, 폴로 향수병 같은 거, 남학생 대학생인데 그런 걸 정교하게 그려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폴로티라든가 뭐 향수병이라는 게 아니라 제목이 지름신이에요. 지름신. 신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지름신이. 저녁 때 가서 이제 인터넷 쇼핑을 돌아다니겠죠. 쿠팡을 열심히 찾겠죠. 싸게 나온 것들을. 그래서 거기 클릭하고 카트에 저장하고 입금하고 그 다음 날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를 소리쳐 부르겠죠. 택배 왔어? 택배를 보는 순간 너무 구원 같은 정말 지름신이 내 앞에 현존하시겠죠. 그 택배 포장을 뜯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샀을 때의 즐거움. 그러나 다시 그날의 저녁 밤 깊은 줄 모르고 다시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자신의 마우스를 굴리는 손을 보겠죠. 그게 지름신이라는 작품이에요. 너무 재밌죠? 노골적으로 그런 걸 그리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넬이죠? 이거 샤넬 로고를 그대로, 이게 장지입니다, 여러분. 동양화 장지의 채색 물감으로, 수간 채색으로 이렇게 샤넬 로고를 그대로 칠했어요. 예. 지금 여러분 보셨을 때 오른쪽에 그 짙은 색깔이 선명하진 않지만 실제 보면 아주 똑같은 샤넬 로고를 그대로 그렸어요.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가방을 산 친구예요. 가방을 산 친구.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샤넬 가방 샀다고 자랑했던 것 같아요. 예. 위화감 조성 내지는 이렇게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해봤어요.
아마 여자분들은 딱 만났을 때 처음 보는 친구를 만났던 낯선 사람을 만났던 여자분들은 우선적으로 얼굴을 보기보다는 가방을 볼 겁니다. 아, 저 인간 어떤 가방 들었나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판단하겠죠. 아, 저 수준, 내 수준.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가방부터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선적으로 가방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짝퉁이라도 악착같이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구찌 가방을 목을 메고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나라에 여행 갔었을 때였는데요. 같은 버스를 타고 아무래도 이제 패키지니까 같이 가는데 삼척에서 올라온 아주머니들 개모임이나 한 15분 정도가 오셨어요. 너무 놀라운 건 그분들의 대부분이 루이비통 백을 이렇게 옆구리에 들고 내내 여행을 하셨어요. 루이비통 백을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여행한 분들은 아마 좀 너무 이상한 풍경이었습니다.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이 팝아트의 저간에 깔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우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본래 팝아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앤디 워홀에 와서 비로소 작가라는 존재와 작가 비작가라고 하는 경계도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미술이든지 사물인지 구분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미술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어떤 게 미술이 되죠? 그것을 여러분 알다시피 조지 디키라는 사람이 제도론 예술 제도라는 말을 하는데 제도 속에서 용인되면 미술이 돼요. 오늘날 제도가 뭘까요? 오늘 예술계 아트월드가 뭘까요? 바로 전시장, 화랑, 작가, 평론가, 화상들 또는 뭐 큐레이터들, 미술 저널 이런 것들 등등,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미술이라는 걸 만들고 미술이 논의되고 미술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 아트월드라고 미술계라고 말해 볼 수 있다면 그 미술계에 들어와서 그 미술계 안에서 그것이 작품이다라고 하면 미술 작품이 되고 그 미술계에 들어오지 않거나 거기서 배제되면 아직 미술이 아닌 것이겠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용직 아주머니가 걸레로 푹푹 문질러가지고 푸른색 물감에 흔적만을 안긴 캔버스를 그림이라고 걸어두는 국제 갤러리가 있는데 국제 갤러리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제일 좋은 상업 파랑이죠. 아니 제일 비싼 작품들을 파는 아주 고급한 상업 파랑이죠. 그 상업 파랑이라는 흰 벽에 일용직 아줌마가 걸레로 문질러버린 김홍숙의 블라우스라는 작품이 걸렸다면 그건 미술 작품이 되는 것이죠. 왜? 그 제도가 끌어들였으니까요. 그러나 밖에서 실제 일용직 아주머니들이 걸레질하고 있던 흔적을 또 물감을 닦았던 걸레를 펴서 아주머니가 빨랫대 걸어놓는다면 그것은 작품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오늘날 미술이냐 미술이 아니냐를 구분해 주는 건 그런 제도의 문제라고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소단토는 그래서 앤디 워홀의 작품은 미술의 종말에서 많이 거론하죠. 미술은 이제 이즘의 역사도 아니고 이제는 그냥 그런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팝아트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미술이라고 하는 것과 미술이 아닌 사물을 구분하기 아주 애매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쓰이는 다양한 그 상품들 있잖아요. 그 디자인들, 그 포장지들 심지어는 그 잘 못 버리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뻐요. 예. 저는 제가 먹는 생수병 같은 건 뭐 음료수병도 너무 이쁜 건 버리지 않고 그냥 책꽂이에 이렇게 쭉 나란히 늘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학교 연구실은 거지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버글버글버글해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희 방에. 저만 이렇게 저같이 삐쩍 마른 몸만 이렇게 하루 겨우 한 사람만 지나가죠. 뚱뚱이들은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 정말 거의 못 버리겠어요. 그 너무 그냥 매력적이에요. 예. 그 차마 못 버릴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미술은 거기에 대면 게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모든 미술들은 그 상품미학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상품들의 그 디자인들, 포장들 이런 거 총괄하는 명칭인데 그 상품미학에 다 굴복하고 있다. 아니 거기에 다 기생하고 있다고 말해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 젊은 작가들이 작업은 제가 보기엔 다 인테리어 같아요. 거의 인테리어. 근데 그 인테리어는 고급한 상품 미학의 그 디자인에 사실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약한 인테리어들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젊은 친구들의 이런 팝아트라고 하는 건 본래 팝아트의 맥락이나 정신하고는 사실은 무관해 보인다. 이미 60년대 앤디 워홀이 제기했었던 그러한 의미에서의 미술과 비미술, 작가와 비작가 또는 미술 제도 이런 핵심적인 어떤 중요한 논쟁들은 사실은 다 무관하죠. 그런 거와는 무관하고 오늘날은 그냥 철저하게 제가 보기에는 그 상품 미학이라고 하는 것에 그 디자인, 그 인테리어, 그 감각적인 미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압도적으로 오늘 젊은 작가들의 그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젊은 작가들도 그런 소비 자본주의 사회의 위력에 사실은 맥을 못 추는 거죠. 사실은 그거 저항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매혹적인 물건 앞에서 사물 앞에서 저항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뭐 경제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쇼핑을 즐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늘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을 하시기도 하거든. 홈쇼핑도 열심히 보실 것도 같고 순간순간 핸드폰으로 오는 쿠팡에도 관심이 기울이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가끔 말하지만 애들 책 한 권 책을 사라 그러면 책 사기 쉽지 않거든. 물론 그렇다고 생각해요. 대학생들이 용돈이라고 받아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써도 하루에 돈 10,000원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점심 한 끼 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 그래도 벌써 한 달이면 30만 원, 차비하면 50만 원, 아무리 못해도 5, 60만 원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모자르겠죠. 그런 아이들한테 책 아무래도 2만 원, 3만 원은 책을 사라고 말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도서관이 그런 책을 많이 비추고 있다고 모르지만 도서관에서 한 책이 보통 서너 권밖에 없으니까 책 사라고 하기 어려워요. 아마 내 생각에는 아이들은 책 사라고 한다면 2, 3만 원으로 차라리 그 책 사는 것보다 책 사기보다는 올리브영에 갈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 가서 이러저러한 화장품들 잔뜩 사가지고 오지 3만 원 주고 책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미쳤나요? 책 안 살 것 같아요. 저도 이해할 것 같아요. 책방 대신은 올리브영에 갈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펜션 상품들의 위력이 강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 작가들의 작업은 본래적인 팝아트의 맥락하고는 좀 무관하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그 뿜어져 나오는 상품 미학의 그 매혹적인 디자인들에 더 길들여져 있다라고 말해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미술은 오늘날 디자인이 더 잠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날 사실 디자인이 더 압도적이에요. 그럼요. 왜냐면 그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나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안 팔려도 좋아 이렇게 만드나요? 미쳤나요? 악착같이 더 매력적으로 더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더 많은 환상을 심어줘야 그런 물건들이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매혹적인로 포장되고 더 감각적인 것으로 디자인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사활이 걸린 문제겠죠. 그런 것들이 오늘의 소비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도시인들의 감각과 관능을 다 흡수해 버려야 되겠죠. 그래야만 되겠죠. 이 작품은 옆으로 찍었는데 여기 보면 루이비통 로고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희미하죠? 루이비통 로고 역시 루이비통의 전형적인 색상을 칠했어요. 이것도 아까 샤넬 가방 로고를 그린 작가의 작업인 우경화라는 작가의 작업입니다. 루이비통 가방의 색상과 로고를 그대로 종이 위에 채색 물감으로 정교하게 똑같이 그렸어요. 제목은 동창 모임에 가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창 모임에 갔더니 자기 친구들이 다 너도 나도 루이비통 백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다 진짜겠죠? 뭐 짝퉁도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 뭐 루이비통은 그냥 국민백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루이비통은 루이비통 백이라고 말하지 그냥 국민백이다. 지하철 타고 보면은 웬만하면 다 루이비통 이렇게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루이비통 들고 다니던데요. 뭐 그렇죠? 예. 엄마가 들고 다니다가 물려준 건지 아니면 짝퉁인지 알 수 없지만 전 국민의 루이비통 백화라고 말해볼 수 있는 제목은 너무 재밌어요. 동창에 가다, 동창 모임에 가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오늘 한국의 팝아트 같다. 이런 걸 우리는 지금 팝아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팝적이긴 하죠, 그렇죠? 서은혜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건 이연세 만화의 한 컷을 수묵으로 그대로 그렸어요. 종이에 수묵으로 한 동양화 모필로 수묵으로 그린 다음에 권투 장면이잖아요. 신나게 한 방 그냥 때려가지고 상대방을 나가 떨어뜨리게 만드는 통렬하죠. 나도 만화 주인공처럼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슈퍼맨 되고 싶을 때도 있겠고. 요건 작가 얼굴입니다. 실제. 예, 자기 얼굴을 여기다 살짝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다른 만화 주인공의 얼굴이었다면 이현세 만화 주인공의 얼굴인데 그 얼굴 대신에 작가 자신의 얼굴을 집어넣고 필승이라고 써있잖아요. 텅 하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목은 나도 주인공처럼 텅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만화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하고자 하는 욕망일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만화 이미지를 끌어들여 가지고, 사실은 만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수 미술보다는 좀 저급하다고 여겨지지만, 물론 제8의 예술이긴 하지만요, 그런 오늘날은 만화를 적극적으로 순수 미술 영역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요. 만화 이미지가 아주 보편적이 돼 버렸죠. 만화가 일상적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다소 엄숙하거나 이러저러한 것을 그려야 된다고 하는 동양화 관례로도 많이 벗어나 있죠. 동양화는 이게 기꺼이 만화에서도 소재를 차용해 가지고 그릴 수 있고, 이건 만화일까요 동양화일까요? 아주 애매해지죠. 사실 이 점은. 그렇죠? 여전히 동양화라고 말할 수 있다면 동양화 재료를 가지고 그렸다고 하는 점은 있지만, 사실은 동양화 재료를 가지고 그렸다는 점을 빼고는 거의 만화에 가깝다고 말해볼 수 있겠죠. 물론 만화를 그대로 베껴 그리다기보다는 만화를 끌어들여서 이런 맥락을 약간 전도하는 그런 패러디 같은 거를 끌어들이겠죠. 이게 작가 자신입니다. 이건 작가의 자화상입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자화상을 만화 주인공과 동일시하면서 만화 속처럼 아마 누군가를 이렇게 때리고 싶거나, 예, 나가 떨어지게 하고 싶거나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디 내면에 그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미술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하고 싶다는 나른가, 그렇죠? 예, 이런 어떤 힘을 갖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겠죠. 80년대 한때 많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업이 현실에 복무할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바꾼 경우도 많았어요. 박불똥이라든가. 그러니까 불똥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또 김사나라는 작가는 사나가 되고 싶다. 또 사나를 잊지 못겠다. 뭐 조선대 출신이었는데 김사나, 박불똥 센 일이 많았습니다. 평론가 중에도 이름을 바꾼 경우도 있어요. 김원방이라고 계십니다. 홍대 대학원 교수로 김원방,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요. 원래 이름은 본 이름은 김홍중이었는데 김원방으로 바꾼 건 제 생각에는 한 방에 보내겠다. 원방에 세죠? 그 정도는 이름을 갖고 있어야 평론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박영택은 택도 없는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좀 바꿀까 생각 중입니다. 좀 세게 박살이라든가 그 정도는 돼야 좀 센 평론을 할 수 있다고. 영택은 영 아닌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독고라든가 말이죠, 선우 같은 그림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는 박씨일까? 선우나 독고는 얼마 독고택 괜찮잖아요. 독고택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화를 끌어들이고 있다. 이건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렇죠? 예. 손동현이라고 서울대 동양학과 출신의 작가는 전통적인 초상화 기법 양식을 끌어들여서 그 위에 대중문화의 아이콘인 마이클 잭슨을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뭐 열대 개를 쫙 그린 게 있습니다. 다양한 마이클 잭슨, 아마 마이클 잭슨의 우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 젊은 친구들의 우상은,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이들의 우상은 대중문화의 스타들이겠죠. 연예인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뭐 그러셨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신이 선망하는 스타들, 아까 말씀드린 워홀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워홀의 나중에 작품은 자기 선망했던 스타들의 사진을 다 해가지고 시크로 찍고 팔잖아요. 손동현은 자신의 우상이었던 마이클 잭슨의 모습을 전통적인 초상화 양식 속에 집어넣었어요. 조선시대 초상화라고 하는 건 조상의 신체를, 몸을 사실적으로 기록해서 사당에 모시고 제사 때 거기에
기원하는 의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다시피 옛사람들은 개체의 생명은 죽지만 또 불사한다고 믿었죠. 어떻게 불사하나요? 새끼를 통해서 불사하죠. 예, 내 새끼와 새끼를 통해서 나는 끝없이 유전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개체는 죽지만 사실은 내 새끼를 통해서 끝없이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고 말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조선시대 유교적 이념에서 한 개인의 몸이라고 하는 건 내 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몸을 가능하게 했었던 내 몸의 기원들,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갖고 있는 몸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는 나를 이룬 무수한 조상들의 몸을 간직한 몸이고요. 따라서 이 몸은 내 몸에 깃든 조상들의 몸을 내 다음 세대로 연결시켜 줘야 되는 매개로서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봤었던 것 같아요. 아셨죠?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한다라든가 장자를 아들을 선호한다라는 것들은 다 그런 데서 부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초상화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 초상화는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이런 사람들 또는 그 문물 귀족 가문들 속에서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자신의 조상의 몸을 가시적 존재를 만들면서 후손들이 그 신체 앞에 발복하면서 그 신체가 내 몸의 기원임을 확인하고 저 몸이 내 몸을 통해서 내 새끼 몸을 통해서 유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서약하는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 조선시대 초상화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한 인간의 얼굴을 닮게 그리는 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맥락에서 초상화는 사당에 모셔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당에서 그 초상화를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겠죠. 그렇죠? 제사 지내잖아요. 차례 지내잖아요. 제사는 차례 지낸다고도 말해요. 차례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차를 다려서 갖다 바치는 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차례 다려서 조상에게 기원했겠죠. 차는 알다시피 음력 1월에서 6월 사이에 중순쯤 음력 한 3, 4월쯤 되면 뾰족뾰족하게 나가죠. 그 창이라고 부릅니다. 그 창에서 창을 따서 당연히 양달에다 말리겠죠. 음달에다 말리겠죠. 그다음에 음의 계절인 9월에서 7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9월쯤에 잎사귀가 넓지가 않은 걸 기라고 부르는데 깃바랄 때 기쳤습니다. 그 기는 당연히 양달에다 말리겠죠. 창과 기를 3대 2로 양의 숫자가 3이니까 3대 2로 섞어서 달여 마시는 것을 차라고 합니다. 차를 한 잔 들이킨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순환하는 이치를 자신의 몸 안으로 들이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조상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끝없는 순환의 서약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국유사 보시면 신라의 왕사, 그러니까 왕의 스승이나 왕대의 스승을 뽑을 때 어떤 경연을 하냐면 차례 다려서 바치게 합니다. 왜 차례 다려 바치게 할까요? 차를 잘 다린다고 하는 건 그 우주의 순환하는 이치를 절묘하게 꿰뚫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담이라고 하는 스님이 왕사로 뽑히죠. 충담이라는 스님이 다려 바친 차가 너무 오묘하고 극한 맛을 주었기 때문에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초상화는 그렇기 때문에 전통의 초상화과는 완전히 문맥이 다르죠, 그렇죠? 진보라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건 실크 스크린입니다, 여러분. 이건 화장품 가판대에 빽빽하게 꽂혀져 있는 립스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백화점에서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이 립스틱들이 비딩처럼 쫙 수직으로 꽂혀져 있는 겁니다. 작가는 그걸 사진으로 찍고 이렇게 몇 가지 색상으로 시크로 찍었어요. 왜? 저게 자기한테는 너무 매혹적인 장면이니까요. 저렇게 많은 립스틱, 저 매혹적인 자태, 그 표면의 광택, 그 안에 깃든 다양한 색상의 루즈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매혹적인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이렇게 도시의 건물처럼 등립하고 있는 겁니다. 상품들이 마치 실세계처럼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물이, 상품이 또 압도적인 풍경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하는 환각 같은 걸 안겨주는 것 같아요. 이 작가는 그런 곳에서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작가의 또 다른 작업은 화장대를 이렇게 작업한 게 있어요. 화장대. 자기 화장대야말로 온갖 화장품으로, 물론 이제 특히 이렇게 자기 얼굴을 관리하거나 미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어떤 보통 젊은 여자들의 화장대는 뭐 많은 화장품들이, 다양한 화장품들이 있겠죠. 그런 게 전 자본주의 같아요. 자본주의는 원래는 별 필요가 없었던 것 같지만 상품이 나오는 순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을 확확 안겨주는 겁니다. 몸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렇죠? 온갖 것에 다 필요하게 하는 그 품목들을 더 늘려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화장품이 그렇겠죠. 그래서 화장대에 있는 수없이 많은 화장품들을 위에서 조망하듯이 쫙 찍어가지고 시크스크린을 찍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화장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장혜리라고 하는 작가인데 퐁퐁과 질레트 폼이에요. 이건 정말 노골적으로 실제 여러분 상품의 그 디자인 있죠? 그걸 그냥 납작하게 그대로 옮겨 그렸어요. 예, 그대로 그린 겁니다. 이런 평범한 상품의 앞면에 장식하고 있는 디자인들에 대해서 디자인들을 상당히 흥미롭게 보는 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누 거품, 남자들 면도할 때 쓰는 질레트 포미의 요 그림, 이런 문구, 이런 것들이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작가들에겐 상당히 흥미로운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연스럽게 따라 그린. 그래서 아까 이게 이런 거는 상품 미학의 그 디자인에 기생해 나가는 작업이겠죠. 그렇죠. 그 표면에 밀착해 나가는 것들.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상품들의 이런 디자인들, 상표들은 너무너무 매혹적인 게 많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차용해서 그리는 것들이 오늘날 상당히 보편적인 작업의 추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지선이라는 작가도 스니커즈 애칭 파나인데, 이 작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름신을 그린 작가와 비슷하게 자기가 산 상품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만에 계속 그래요. 예, 소유물에 대한 이 집착들, 애정이랄까요? 최근에는 그래서 수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작가들의 작업에 큰 아이템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갤러리 비콘이라고 압구정 구 현대백화점 안에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3층에 있는데 갤러리 비콘에는 이진용이라는 작가가 아주 극사시적인 그림을 그렸는데요. 무지막이 한 벽, 너무 넓은 벽을 다 가방 있죠? 여행용 가방.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눕혀서 가방으로만 그렸어요. 그 한쪽 벽은 책의 등을 그렸습니다. 이 이진용이라는 작가는 한 지금 50대 초반,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런 골동들 있죠. 예,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다고 그래요. 예, 여행용 가방부터 시작해서 뭐 타자기도 그렇고 뭐 빈티지 같은 것도 그렇고 고서도 그렇고 골동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수집을 하고 그것을 그린 겁니다. 물론 이제 단지 그 담게 그리는 게 머물지 않고 그것을 약간씩 변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극사시 같지만 실은 극사시 약간 벗어나 사실적인 가방을 똑같이 그린 것 같지만 가방의 손잡이나 스티커나 문구나 같은 건 자기가 자의적으로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극사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모형적으로는 극사시적인 작업이죠. 굉장히 놀라운 작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그려서. 그러나 최근에 제가 우리 첫 시간에 극사시를 했지만 최근에 극사시적인 작업을 하는 몇몇 작가들은 그런 자신의 소지품들, 소유품들, 자신이 매혹적으로 구입한 것들, 수집한 것들을 가지고 편집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수집도 사실은 그 사물에 대한 애착이나 기호겠죠. 현태준이라고 장난감만 모으는 작가도 있고요. 구본창이라는 사진작가 아시죠? 구본창 선생님 이번에 최근에 책을 냈는데 그 책도 보면 그분 작품도 그러지만 다 그분도 자신이 일상에서 수집한 것들, 비누 작업 같은 거, 자기가 쓰다가 남은 비누 같은 것들을 그대로 사진을 찍고 그러거든요. 다 수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수집이라고 하는 건 뭐 사소한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사로잡는 매혹적인 물건, 상품이 그만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결정적인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건 사진 작가인데요. 진용형이라는 작가. 소모하기 위하여 소모되기 위하여 애니콜. 좀 오래된 사진이군요. 거대한 광고판. 뜬금없는 자연 풍경에 느닷없이 저렇게 거대한 구조물에 세워져 있는 광고판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이런 거대한 광고판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이미지라고 하는 걸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죠. 한슬이라고 하는 작가도 요거는 색채를 이렇게 조각조각 띄어서 칠하고 띄어내고 뭐 그런 독특한 기법으로 칠했는데요. 이건 쇼케이스 쇼윈도이겠죠. 여성용 구두를 파는 상점의 그 쇼윈도우만 그렸습니다. 이 작가는 대개 다 이런 그림만 그립니다. 또 보실까요? 네, 쇼윈도우예요. 이 매혹적인 구두도 또 여성들이 가방 못지않게 구입하고 싶은 사물의 목록들이겠죠. 상품의 목록이겠죠. 네, 이런 다양한 구두들이 진열되어 있는 쇼윈도우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것이 자신의 작업이에요. 안 그러면 여성용 패션 잡지 보그지 같은 거, 좀 마리끌레르나 보그 같은 것들을 주로 보겠죠. 예. 책은 안 보겠지만 저런 광고가 실린 잡지들은 열심히 보겠죠. 저는 뭐 시기한 학생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저희 학교에 시기실에 우연히 들렸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작업을 근데 뭐 소재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것저것 했겠지만 여성용 잡지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광고 사진을 넘기면서 거기서 이미지들이 그리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죠. 아주 세죠. 이것도 보십시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방법론을 달리했겠지만 어쨌든 보그지의 표지에 실린 여성 모델을 그린 거예요. 문자도 그대로 레터링 했어요. 이런 약간 도발적인 포즈들은 매혹적인 눈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하나의 몸이겠죠.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그려내고 있다.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홍경택도 흥미로운 작업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볼펜에 그린 겁니다. 펜에 그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워낙 유명한 작가가 됐죠. 홍경택이라고요. 이거는 일일이 아크릴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거의 공간 공포증을 보여주듯이 중심으로부터 확 확산돼 가지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엄청나게 많은 피구들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하나의 플라스틱 그 질감, 색상 또 너무 많은 물건들의 혼재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상품으로 과잉된 어떤 시대를 반영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이런 피규어에 대한 애착도 보여줍니다. 사실은 홍경택의 집이 간의 수공업으로 이 플라스틱 완제품들을 조립하는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집에서 이런 플라스틱 용품을 접했던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경원대학교에 한 학기 그 4학년 학생들 크리틱 시간을 나갔었는데 그때 홍경택이 4학년이었는데 그때 이 친구가 플라스틱 컵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쪼로록 늘어뜨려 놓고 다른 학생들은 다른 거 뭐 거창하게 작업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플라스틱 컵을 나란히 늘어놓고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 후로 딱 졸업하고 그냥 주창 집에서 그림만 그려서 지금 이렇게 오늘날 동시대에 뛰어난 작가가 됐답니다. 이 친구는 취미가요. 밤에 주로 작업하니까 한 12시쯤 일어나요. 그래서 늦은 아점을 먹고 슬슬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 친구가 펑키한 음악도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기 황학동 같은 데 가서 이렇게 LP판 있죠? 레코드판, LP판 같은 거 수집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한 6시쯤 7시부터 늦은 점심을 먹고 그런 9시부터 이제 작업해서 밤새 작업하는 겁니다. 그 펑키한 음악들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그림하고 연관되나요? 이런 펑키한 음악하고 이것도 보시면 굉장히 잔혹한 건데 잘린 팔에서 막 이 피가 오렌지 즙 나오듯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장식들은 이건 그냥 어떤 패턴들이잖아요, 그렇죠? 상품의 패턴들, 물방울 무늬 같기도 하고 어떤 현란한 장식들에 불과한 것 같고 제목은 러브예요. 무슨 레코드 자켓 디자인 같아요, 그렇죠? 러브. 사랑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콤한 사랑과는 아주 유리되죠.
그렇죠? 손목이 둘이 잘려나가서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사랑은 역설적인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잡으면 안 될 거라는 암시를 주는 것 같아요. 결국은 피투성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현란한 옵티컬한 그런 배경은 아주 디자인적 요소가 강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래 합적인 작품의 한 사례라고 말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이런 캐릭터도 요새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 예. 이건 만화 그렇죠?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들을 이렇게 정교하게 그리는 이런 그림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캐릭터는 뭐 권기수의 동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네요. 예. 마리킴이라는 작가입니다. 역시 이 작품도 이런 게 시장에서 그래도 선호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사실 이런 캐릭터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상당히 중화되죠. 그렇죠? 예. 남한과 북한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김현준의 작가는요. 여성용 그 하이힐을 보여줘요. 근데 사실 이것은 골판지로 만든 가짜 하이힐입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고혹적으로 보이는 하이힐이지만 사실은 허접하기로 말해서는 골판지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수공예 품이에요. 그것이 마치 전시장에 그냥 선반에 딱 실제 상품처럼 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약간 그런 이런 상품이 현혹되는 세태에 대한 풍자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겠죠. 너무 재밌어요. 이게 허접한 그 버려진 상품, 그러니까 이 상품을 쌓았던 포장지라든가 박스 같은 거를 역설적으로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사물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명품들을 흉내내고 있지만 사실은 절대 명품이 될 수 없는 거겠죠. 이것도 루이비통으로 치장된 아톰입니다. 이건 루이비통이라는 로고, 또 아톰 만화 주인공의 캐릭터를 결합시킨 거죠. 아톰하우스로 만든 이동기라는 작가도 생각나시죠? 물론 이동기는 아주 젊지 않았기 때문에 뺐었지만, 그래서 최근에 작가들이 이렇게 루이비통, 샤넬, 구찌 로고 또는 이런 대중 만화의 캐릭터들을 결합시키는 작업들이 굉장히 빈번해졌다. 그런 것들이 동시대 미술에서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아주 사실적인 그림이지만 저는 또 팝적으로 보는데 이 달콤한 사탕들, 초콜릿, 케이크들, 예, 이 표면들 보십시오. 이것도 캔버스에 유화 물감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추파춥스라든가 사탕 또는 그 초콜릿들을 아주 리얼하게 그 반질반질한 지휘감들, 그 달콤한 색상들, 그렇죠? 유혹하는 색상들,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상품의 세계겠죠. 자신의 기업품들, 자신이 매혹하는 이런 상품들을 이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젊은 친구들의 하나의 또 추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려졌지만 역시 이것도 역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옷차림들 아주 패셔너블한 가방, 모자, 선글라스, 옷 또는 음료수 이런 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카페에 앉아 있거나 이런 것들이 오늘 보편적인 풍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그냥 이렇게 보통 왼손으로 가방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주고 오른손에는 뭐 스타벅스나 커피빈에서 뺀 커피 들고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녀 줘야 좀 세련됐다고 말해볼 수 있겠죠. 뭐그 정도는 들고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인 풍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그린 작가도 굉장히 많아졌죠. 서지선이라는 작가는 오로지 카페에서 계속 핸드폰에 보고 있거나 카페에서 친구들이 수다를 떨고 있거나 여성 잡지를 뒤적거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을 그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서지선이라고. 오늘 젊은 세대들이 바로 그런 카페,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데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있는 커피, 거기에 있는 케이크 같은 것들을 소모하는 그런 일상을 그리는 것이 동시대 작업들의 하나의 추이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한국 젊은 세대들의 작업은
본래의 팝하고는 좀 무관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건 우리 사회도 역시 고도의 소비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 사물들이 더 압도적이다. 그 디자인들, 상품 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강력하다. 그래서 많은 젊은 작가들이 그러한 상품 디자인이라든가 상품 미학에 사실은 상당히 개입돼서 그런 디자인의 외형을 따라 그리거나 대중매체에 쏟아 나오는 이미지들의 기생해 나가는 작업들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미술인들이 동시대의 디자인에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굴복하는 게 아닌가라고 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다른 어떤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 디자인들, 상품 미학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광고 사진들이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강력한 힘들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점점 우리는 더 강도 센 그런 이미지에 노출되리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그 강도 센 그 이미지들은 그런 상품들을 우리로 하고 욕망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로 갈수록 그렇잖아요. 그 기호를 사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계속 건드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자극하는 광고나 디자인들의 힘은 더 막강해지려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사람들은 미술 작품보다는 훨씬 더 그 디자인에 더 매혹되겠죠.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럼요. 그런데 훨씬 더 우리를 자극하고 더 보여줘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그런 디자인에는 우리로 하여금 사물과 세계를 제대로 보게 해주는 내용은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겠죠. 그게 여전히 우리가 미술이어야 된다면, 미술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는 이미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는 사물과 세계에 대해서 뭔가 발언해주고 그 작가만이 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그만의 독자한 어떤 인식들의 체계들을 가설해줘야 될 텐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관능적이고 매혹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들로만 인테리어된 것이 미술의 문제로 전면화된다면 미술은 이제 디자인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것보다도 못한 저급한 디자인이 되겠죠. 키치가 되겠죠. 결코 세련되지도 못하잖아요. 결코 세련되지도 못하는 디자인 같지도 않은 그런 그림들이 오늘 미술이 되어버렸다면 그건 이거 불우하다고 보는 것이죠. 디자인을 넘어설 수 있느냐, 디자인적 감각이라든가 그 관능성을 넘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것들 내용 없는 감각에 휘둘리기보다는 미술 자체가 어떤 내용을 확보하면서 이야기를 건네줄 수 있느냐는 지점을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민이기 전에 아마 젊은 세대들은 그것보다도 먼저 자신을 끝없이 유혹하는 관능적인 상품 이미지에 사실은 저항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후기 팝 또는 팝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품들의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은 지금 동시대의 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의 상당수는 인테리어적이라고 봅니다. 인테리어 같다. 그것도 뛰어난 인테리어도 못 되는 좀 아쉬운 인테리어들이다. 다 뭔가 그렇게 꾸미고 디자인하는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디자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은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미술은 그런 디자인적 목적이 미술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적으로 그런 상품이라든가 상품 미학에 압도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작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상당수의 작가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마치 미술인 것처럼 끌어들이면서 그것을 닮아가거나 그것을 기생해 나가는 것이 보편적인 그림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그것은 1960년대 앤디 워홀의 작품하고는 또 좀 다른 것이겠죠. 앤디 워홀도 물론 소비사회, 대중사회가 압도적으로 우선시된 사회의 현상을 적절히 지적함과 동시에 이제 미술은 이런 디자인과 상품이 압도적인 시대에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는 진작에 깨달았던 선구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도적으로 미술과 비미술, 작가와 디자이너의 역할을 교묘하게 은폐시켜버리거나 헷갈리게 만들어버리죠. 미술은 이제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걸 애치게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작업실을 공장이라고 팩토리라고 부르고 자신은 빠지고 주술을 시켜버리기도 하고 비누다는 브리로 박스를 전시장에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미 있는 이미지에 계속 자신이 덧칠하기도 하고, 물론 살짝 틀어가지고 살짝 틀어서 어긋나게 하거나 미끄러지게 하는 시크스크린 기법은 앤디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앤디 작업은 그런 여러 요소를 갖고 있다면
한국의 좀 젊은 작가들의 작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술 자체를 지문하는 거는 다 빠져버린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혹이 팝적이든 팝적이라고 말해볼 수 있는 작품들이 한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부록으로 가져온 이미지는요. 이건 이이로라는 작가인데요. 이건 팝적인 작품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요새 워낙 우울하셔서 그렇죠? 우울한 시간대라 죽음을 다룬 작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애도하는 미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건 다 죽음에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미술은 원래 애도부터 나오겠죠. 미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는 이유라는 작가인데 가수면 상태에 있는 누군가의 귀를 우적우적 씻고 있는 해골입니다. 이건 뭐 생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건 죽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예, 삶과 죽음이 구분하기 어려운 불가적인 용어기도 하겠지만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조각입니다. 이 사람 조각은 얼음처럼 굳혀버린 문장 같아요. 예, 탁 떨어지죠. 생과 사. 예,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결국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산자의 귀를 계속 씻고 있는 죽음. 우리가 죽음을 잊고 망각하지만 항상 죽음은 이렇게 뒷덜미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거겠지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진은 이런 사진입니다. 제목은 제삿날입니다. 너무 이갑철이라는 사진 작가인데요. 안동 지방에서 찍은 건데 아마 종갓집의 제삿날인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치르고 있는데 아주머니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끝내고 나면 제사밥들이 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상을 닦아놓고 수저와 젓가락들을 가지런히 늘어뜨려놨어요. 이거는 과감하게 잘린 상태에서 빛을 받아서 번뜩거리는 상만 보여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롭더라고요. 죽은 이를 추억하거나 추모하거나 슬픔의 감정을 갖고 제사에 동참하지만 제사가 끝나는 순간 산자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번쩍거리는 서슬퍼런 빛나는 금속성의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음식물을 자기 목구멍으로 밀어 넣겠죠. 그것이 산자들의 일이겠죠. 그렇죠? 예. 슬픔과 애도에 적셔졌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들은 허기진 배, 살아있는 육체의 시감나는 몸의 감각을 체득하면서 저 연장들로 먹을 거를 집어댈 거라고요. 그걸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진가의 직관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보통 제삿날하면 제사 장면을 찍겠지만 그건 수준이 다르죠. 보세요, 이전 작가는 제삿날을 찍었지만 그것이 나머지 부분들, 그렇죠? 제사를 끝내고 들어와서 허겁지겁 먹어야 될 사람들의 그 빈상 위에 놓인 숟가락과 젓가락을 딱 놓여진 그 장면을 탁 포착했어요. 이 아주머니들은 이제 곧 들이닥치 제사를 마치고 오는 남자들의 먹을 것들을 상에다 늘어뜨려 놓겠지요. 이게 구본창이라는 작가의 초기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가쁜 숨을 몰아내서 생명이 이제 사라지기 직전에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실제 아버지가 구본창의 아버지는 그 무역 일을 했어요. 섬유 관련된 무역 일을 해서 외국에 많이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선호하면서 수집하게 되었다고 구본창 씨가 말하던데, 어쨌든 이 작품은 구본창 선생님 미술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반대했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대 경영학과를 갔지만 끝내는 그만두고 함부르크에 가서 사진을 공부하고 돌아오죠. 어쨌든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 아버지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자기 몸의 기원이었겠죠. 그렇죠? 자기 몸의 근원인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이건 김수남이라는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망자의 사진을 들고 있는 부인과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위도 띠베굿이라고 그 바닷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을 넋을 기리는 제사 장면인데 굿장면인데 이 가족들의 표정,
이 안경 쓴 아저씨들의 번쩍임, 그리고 사진 속에 들어와 있는 망자, 상, 이런 장면들이 묘하게 죽음의 자리를 선연하게 알려주죠. 이 표정 보십시오. 이것은 최광호라는데 아까 봤던 구본창 선생님 작품과 유사하죠. 최광호인데 여러분 이 사진은 참 특이한 사진. 이게 장인 어른인데 지금 숨이 넘어가서 고개를 떨구는 장면입니다. 이게 죽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집입니다. 예, 고개를 떨구는 이런 거의 사진으로 찍을 정도면 좀 잔인할까요? 그렇죠? 가족 어쨌든 장인 어른이 돌아가시는데 이게 마지막 모습이랍니다. 이건 신라 시대 때 토용입니다. 여러분 신라 시대 때 토용은 무덤 속에 집어넣은 흙으로 빚은 인형이겠죠. 순장을 대신해서 인형으로 사람들의 몸을 밀어 넣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라 시대 토용인데 여기 시신입니다, 여러분. 시신을 놓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게 죽음을 다룬 최초의 본격적 이미지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이세요? 개똥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흙을 주물럭주물럭해서 이 고개 숙이고 있죠. 죽은 이의 손을 얹고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죽음에 대한 상실감들은 아주 옛사람부터 있었겠죠. 당연하겠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미술은 이렇게 끝없이 생각해보세요. 깜깜한 그 통조림 통속 같은 무덤 안에 들어가는 많은 이미지들은 거기서 끝없는 생명이 순환하기를 영생하거나 불사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그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이미지도 같이 집어넣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해골을 한지로 캐스팅해서 쌓아놓은 작품인데 권종호라는 작가인데 이 권종호 선생은 경북대에 있는데 이게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을 보고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에서 많은 분들이 죽었잖아요, 화재로. 그 장면이 너무 끔찍했던 것 같고 또 본인이 말하시기에는 자기 학교 다녔던 제자도 죽었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해골을 물론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의 해골은 아니지만 그 죽은이 해골을 캐스팅해서 아크릴 박스 속에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은 겁니다. 그 죽음의 상처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이건 김나리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김나리. 이게 도조인데 제가 좀 몇 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도조인데 이거는 용산 그 참사 사건 있죠? 거기서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게 불꽃입니다. 불꽃. 실제 여기 이런 저 특한 색깔입니다. 이것도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작가가 그날 밤에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렇죠? 뭐 불꽃이 돼버린 사람. 이 박현정이라는 작가님 사진 상태 별로 좋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건 나무 틀이고요. 캔버스에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이걸 다 갈아내고 해서 다 떨어뜨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오래된 타일이라든가 떨어져 나간 벽화를 보는 느낌을 의도적으로 연출한 겁니다. 이건 역시 시간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죠. 그렇죠? 예. 서서히 시간에서 잠식돼 나간 사라지는 얼굴, 소멸되는 얼굴, 죽은 이의 얼굴, 망시돼가는 얼굴들을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 박현정이라는 작가의 작업입니다. 이병호라는 작가의 조각인데 여기 여러분 이게 실리콘입니다. 이게 아름다고 관능적인 누드가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공기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거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람이 서서히 빠지면서 뼈가 쫙 드러나요. 그러다 다시 또 채워지면서 이렇게 관능적인 살덩어리로 돌변해요.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죽음은 죽어서 결국 우리가 뼈로 돌아가면 뼈는 가장 공평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뼈는 가장 공평한 존재라고 말해볼 수도 있겠죠. 어제 이병호의 브레싱 숨 쉬는 작업은 너무 그 한순간에
살과 뼈를 왕복하는 작업입니다. 요거는 할머니 최강호의 할머니 작업인데 할머니 염하는 장면에 그린 겁니다. 찍은 사진입니다. 팝과 관련되지 않은 죽음 보여주는 이미지는 사실 좀 우리가 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회적이고 사회적인 죽음 모든 죽음은 사회적인 죽음이죠.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거나 애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한번 죽음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봤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그 애도하는 미술 한번 읽어보면 책 팔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죽음에 관한 다양한 사회적인 죽음, 정치적인 죽음, 국가에 대한 죽음, 개인적인 죽음, 뭐 죽음을 성찰하는 사회가 필요해요. 우리는 죽음을 너무 간과하거나 너무 빈번한 죽음, 너무 많은 자살, 너무 말도 안 되는 죽음이 횡행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죽음에 둔감해지고 무감해진 사회는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삶의 소중함을 간과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고 그런 사회는 끔찍한 사회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끔찍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한 번도 죽음을 제대로 원통하거나 확인하거나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많은 미술인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둔감해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죽음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인식하는 사회가 삶을 그만큼 절실하게 깨닫고자 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개의 이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